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조형인입니다. 오늘은 얼굴 부위의 통증을 일으키는 안면 통증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의 통증을 한 번쯤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안면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3차 신경통과 그 외의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차 신경통입니다. 3차 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뇌는 뇌신경이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번째 뇌신경으로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3가지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 주변 신경과 두 번째는 상악 신경 분지, 세 번째는 하악 신경 분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통증은 제2, 3분지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면서 간혹 제1분지에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로 이 상악과 아래턱 부위에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 편측으로, 한쪽으로만 통증이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얼굴에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증이라든가 온도, 촉각, 진동 등의 감각들을 다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운동신경의 기능이 일부가 있는데 하악신경의 일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 분포는 눈 주변과 윗턱의 안면부 그리고 아래턱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음식을 먹을 때 악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통증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옵니다. 갑자기 찌릿한 듯한, 감전된 듯한, 전기가 통할 것 같은 찌릿한 통증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초에서 수분 내에 사라지는데 통증의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있지만 굉장히 심한 발작이 지나간 후에는 그 3차 신경 분지 영역에 둔한 통증이 수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프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순간 움찔거리게 되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찔거리게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만히 있을 때 외에도 말을 하거나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거느린다든가 이를 닦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바람이 쐬는 듯한 그런 순간에도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 또한 머리카락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신 경우도 있고 얼굴 중앙 부분 중에 특히 입 주변이나 코 부분에 건드리면 통증이 유발되는 통증 유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회에서 수십 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특발성인 3차 신경통과 2차성 3차 신경통으로 나뉩니다. 특발성인 경우는 대부분은 뇌혈관 압박에 의한 3차 신경의 탈수초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수초화란 말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신경을 보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절연 물질인 수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물질이 손상이 됐을 때를 저희가 탈수초화 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초 섬유가 압박을 받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게 탈락이 되면은 그 부위에 활동전이라는 게 발생해서 근처에 있는 통증 민감 섬유로 전달될 경우에 신경통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2차성인 경우는 뭔가 뇌에 질환이 생겨서 2차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뇌종양이 있고 뇌동맥류라고 해서 보통 흔히들 뇌혈관에 꽈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신경을 누를 때 또 발생할 수가 있고 탈수초화 질환 중에 대표적인 다발성 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여러 가지 뇌 부위에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서 시각이나 연화장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신 골격근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좀 심각한 질환인데 그 질환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경 근처에 염증성 병변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게 된다든가 염증의 변화가 신경까지 침범을 해서 일으켰을 때 생길 수 있고 외부에서 외상에 의해서 다쳤을 때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 뿌리 부분, 특히 3차 신경이 나오는 그 원인이 처음 부분의 뿌리 부분에 혈관에 의해서 압박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손해동맥이란 거에 의한 압박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특발성인 경우에는 뇌혈관과 3차 신경과의 관계 및 혈관 주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성인 원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로 뇌 구조를 보고 MRA라고 해서 뇌혈관을 보는 영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3차 신경통만 있는 것이 안면 통증을 다 나타내는 건 아니라서 다른 질환과 이 통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치료는 원인 질환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항경련제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카바마제핀 계열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약을 쓰다가 효과가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든가 드시다가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서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항경련제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약을 용량을 올리거나 해도 별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혈관이 이제 신경이 누르는 것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신경과 혈관을 분리하는 미세혈관 강압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절 파괴술이나 감마나이프 신경절제술 등을 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이 원인인 경우는 그 종양을 수술 등으로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인 경우는 면역 억제제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3차 신경통과 구분을 해야 되는 걸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설인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설인신경,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우리 뇌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9번째의 제9번 뇌신경이고 혀인두신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이 신경은 혀와 인두에 주로 분포하여 목구멍의 뒷부분, 편도, 그리고 인두 일부, 그리고 우리 귀 안에 있는 중이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혀의 뒤쪽 3분의 1에서 일반 감각과 맛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 질환은 갑자기 입 안에서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 느껴져요 라는 증상으로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까지 흔한 편이고요. 그 인두에서 이제 일부 근육에서 운동 신경 기능으로 삼키는 동작을 돕기도 하고 이하선의 분비 신경을 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관련돼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편입니다.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이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될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3차 신경통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밝혀지는 경우로 보면은 그 뇌 속에서 뇌종양 등이 설인신경을 눌러서 발생하기도 하고 뇌 속에서 그 설인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뇌혈관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심인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 역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도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 부분에 다쳐서 창상이 입었다든가 그리고 혈관 기형이 안쪽에서 신경 주행 경로를 누르게 된다든가 그리고 측두골 고실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측두골 안쪽에 고실부에서 앞쪽 아래쪽으로 향하는 돌기가 있는데 이걸 경상돌기라고 합니다. 이것과 우리 목 아래쪽에 있는 솔골 사이에 그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가 골화가 되는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 양상을 보면 이거 역시 굉장히 발작적으로 나타납니다. 인후부, 특히 편도화 쪽에서 발생해서 음식물을 씹거나 삼킬 때도 아프지만 말을 하거나 하품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대화하다가 크게 웃게 될 때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3차 신경통과는 좀 다른 점은 3차 신경통은 아까 얼굴 주변 부분이나 그 코 주변, 입 주변을 자극하면 통증이 유발되는 유발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통증은 통증 유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각 이상이나 운동 이상은 동반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감별을 꼭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구인두, 우리 두 개의 저부위 부분하고 편도 부분 쪽에 감염으로 인해서 농양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 서린신경통으로 오해가 돼서 비슷하게 통증을 유발하니까 그 원인을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양 같은 경우는 염증성 질환이라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료를 하고 항생제 치료 등이 빨리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약물요법으로 하는데요. 서린신경통은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진통제만으로는 잘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항경련제를 사용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통증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과 서린신경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턱관절 통증입니다. 턱관절은 이게 한쪽의 턱관절 이상,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고 잘못 맞추어진 치과 보형물이라던가 대구치의 소실로 인해서 교합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저작하는 운동이 약간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절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는데, 이게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귀의 전방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고 관자놀이나 안면 부위로 통증이 전달되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주변에 보통 통증을 느끼는데요. 입을 벌릴 때 통증 외에도 관절 부위에서 뚝 소리가 나는 이런 연발음이 날 수도 있고요. 입을 벌리고자 하는데 그 범위가 아파서 다 벌릴 수가 없는, 그리고 안에서 뭔가 제한이 있어서 벌릴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치과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치과 선생님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부 3차 신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3차 신경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안구 쪽에 변화가 같이 있는 질환입니다. 이 통증은 3차 신경의 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통증이 나타나면서 그 동측의 감각도 좀 이상하게 나타나고 한쪽으로 눈꺼풀이 처진다든가 동공이 수축이 되는 안교감신경 마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인으로는 역시 특발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뇌경동맥 질환입니다. 뇌경동맥이라는 것은 우리 목에 이렇게 지나가는 심장에서부터 뇌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총경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동맥은 두 가지 분주로 나누어져서 뇌경동맥은 뇌 안으로 들어가고 외경동맥은 우리 얼굴 바깥쪽에 곳을 혈관 분포를 하는데, 뇌경동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맥에 동맥류가 생긴다든가 동맥벽이 얇아져서 찢어지는 박리가 있다든가 협착이 생겨서 폐색이 된다든가 그리고 근처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섬유근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그 혈관에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선천적인 이상이 있을 때 질환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내 중앙 부분에 어떤 종양이 좀 생긴다든가
해면동이라는 곳에 신생물이 생겼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면동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얼굴 뒤쪽에 그 뇌하수추의 위쪽에 있는 정맥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긴 여러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이 3차 신경도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두, 악성 종양이 있다든가 유가종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염증성 질환일 때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치아에 농양이 생긴다든가 만성으로 부비동염이 있다든가 할 때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입었을 경우 특히 기저 두개골 쪽에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동맥 근처에서 저희 이제 자율신경 중의 일부인 교감섬유가 안면 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동맥이 분지된 후에 주요 가지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외부, 외경동맥 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에서 다른 증상이 있는데 땀은 분비가 되는 그 안면 발환 기능이 보존이 될 경우에는 병변의 위치 같은 경우를 분기점보다 더 원위부에 있는 것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변을 감별할 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개골 통증을 동반한 안구의 교감신경 마비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뇌경동맥 박리의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동맥이 내막이 얇아져서 찢어지게 되는 경우에 증상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쪽에 박리된 곳에 혈류는 계속 흐르게 되기 때문에 혈전이 쌓일 수가 있고 혈관이 점점 박리가 진행하면 막힐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급성 허혈성 뇌혈관 질환, 특히 뇌경색이라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증상이 발생될 경우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인식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다른 증상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군발성 두통이라는 통증, 자율신경하고 동반되는 우리 1차성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통과 단기지속 편측성 신경통형 두통이라는 것도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는데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안구에 대상포진이 생긴다든지 톨로사운트 증후군이라고 염증성 질환으로 해면동이 생겼을 때 생기는 질환인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든지 두부 외상을 입었다든가 혹은 편두통이 있는 경우도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질환들에서 비슷한 증상, 동측의 3차 신경 분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부 3차 신경 증후군이라는 것은 배제 진단입니다. 다른 질환들을 먼저 감별을 하고 배제한 후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뇌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해서 그 병변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맥 박리가 이 질환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경동맥 혈관 영상 촬영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는 전적으로 근본적인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동맥 박리가 있을 경우는 항혈전제를 사용하고 종양이 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내 병변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로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쓸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경우에 이 머리와 얼굴의 통증을 조절하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를 섭취할 경우에는 이 통증이 악화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활성 단계에 있는 동안은 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혈관을 확장하는 것, 혈관 확장제라든가 특히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마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질환은 톨로사 헌트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편측성의 안구 주위 통증과 함께 그 외에 외안근의 마비, 외안근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말합니다. 외안근의 마비를 일으키고 두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1년에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눈 뒤쪽에 해면 정맥동이나 그 안화열구에 의해서 그쪽에 생기는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해면 정맥동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뇌하수추의 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혈류가 뒤로 이제 정맥으로 모여서 빠지게 되는데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뇌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인데 여기가 침범을 받게 되면 이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얼굴 감각뿐만 아니라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신경인 경우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안구에 움직이는 근육이 약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눈을 움직이는 마비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 측면과 뒷면의 통증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해면 정맥동은 뇌하수추의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뇌경동맥의 그 목동맥 부분이 구부러져서 지나가는 목동맥 사이펀이라는 그 부분이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인 동안신경, 네 번째 활차신경, 다섯 번째 삼차신경의 첫 번째, 두 번째 분지와 여섯 번째 외전신경이 이 혈액으로 차 있는 공간을 지나가고 뇌를 싸고 있는 이제 경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깥쪽과 안쪽막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톨로사운트 증후군은 증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굉장히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얼굴 윗부분과 눈 주위 통증이 있으면서 얼굴하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고요. 움직이는데 이제 굉장히 뭔가 저항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물을 볼 때 분명히 하나인데 이게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가 멀리 떨어져 보인다든가 하는 복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염증 변화로 인해서 안구가 앞으로 조금 돌출되어 있는 변화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이고 자가 면역 관련된 경우도 있는 경우인데 만성 피로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쪽 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 하수가 동반될 수가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을 저절로 완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재발이 잘 될 수가 있고 치료가 좀 빨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은 면역체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건강한 조직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면 정맥동과 완화열구를 공격하면서 나타나게 되고 염증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 혈액이 차단되거나 천천히 느리게 흐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세균성 감염 그리고 외상성 뇌 손상을 좀 입었을 때 그다음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영향을 줬을 때 그리고 주변 혈관이 늘어나서 동맥류 등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 톨로사운트 증후군도 보통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고 나서야 진단을 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뇌 영상을 통해서 그 뇌 병변을 감별하는 MRI와 MRA 그리고 눈 주변의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서 안화 MRI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다가
증상 경과를 보면서 천천히 줄이게 되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포진 감염 관련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은 많이들 들어보시고 겪어보신 분도 많으실 걸로 압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 체계가 떨어지거나 몸에 변화가 있었을 때 활성화가 돼서 우리 그 신경이 분포하는 곳에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 있는 곳인데, 이 대상포진성 통증이 얼굴 쪽에 생기는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발진이 일단 처음에 얼굴 부분에 생기고요. 수포 같은 피부 병변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안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얼굴에만 통증을 잊는 것이 아니고 각막까지 침범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를 이제 하고 난 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통증이나 발진 등의 급성 증세가 가라앉은 후에도 신경통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오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통증은 찌릿하면서 쿡쿡 쑤시는 양상이고 좀 되게 참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항경련제 등을 통증 조절하는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차 신경절 신경통이라는 것입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긴 합니다. 이것은 그 안쪽에 우리 슬신경절이라는 안쪽에 그 부분을 침범하게 됐을 때 나타난 증상인데, 심한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면근의 마비를 같이 호소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대상포진 증세가 나타나고 안면근 마비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마비 증상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가 눈을 제대로 감기 힘들다든지,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 한쪽으로 음식이 고이게 된다든가, 그리고 양치를 할 때 액체형 음식을 먹을 때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흘리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외이 우리 귀 쪽에서는 수포가 보일 수가 있고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경이 청신경이라는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이 청력을 소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3차 신경 그 이하의 다른 모든 뇌신경도 침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보면 치료 목적으로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항경련제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비정형 안면 통증입니다. 비정형 안면 통증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면부 통증 증상의 증상은 있는데 3차 신경통이라던가 다른 신경통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깊고 지속적인 통증이고 화끈거리는,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고 둔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 예리한 통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통증은 편측에 나타나긴 합니다만 양측으로도 발생 가능합니다. 반대쪽까지 퍼져서 양측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대부분 3차 신경통은 통증 발작과 발작 사이에 통증이 없는 기간이 있는 편인데,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통증이 없는 기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하여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경우를 보면 이제 과거에 발치를 하시고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외상을 있었던 그런 질환을 갖는 병력이 있기도 하고 그 받았던 부위와 통증 부위가 일치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이라는 그것과 자결통을 동반하는 그런 안면신경통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 분지부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부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처럼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유발점은 없는 편입니다. 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차가운 자극을 준다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피로감이 있다든가 입을 벌린다든지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접촉을 좀 한다든가 음주를 할 경우에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자극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 치료를 받으면서 완화시켜주는 것을 하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비정형 안면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기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혹 정신적인 원인이나 감정적인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은 불안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보통 항경련제의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쓰기도 하는데 항우울제를 복용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3차 자율신경 두통입니다. 3차 신경 영역의 통증과 자율신경 반응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두통입니다. 주로 이 질환은 두통에서 다루게 되는데 3차 신경 영역의 통증도 같이 유발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두통이 이 3차 신경을 흥분을 시키고 자율신경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동공을 수축하게 한다든가 눈꺼풀 이상을 만들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눈물이나 콧물, 눈 충혈이 되는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군발두통, 발작성 반두통, 단기 지속 편측 신경통형 두통, 지속성 반두통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들입니다. 각 두통별로는 이제 두통의 빈도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머리 통증과 편측 눈 주변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눈 주변 부위가 안면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군발두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두통의 발작 기간이 있고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지속시간은 한 15분에서 3시간 정도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단기지속 편측 신경통형 두통은 5초에서 4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1시간에도 5, 6차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하루에 최대 200회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 종류에 따라 치료는 인도메타신이라는 진통제 성분이나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되고 항경련제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군발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요법이나 다른 예방적인 치료, 스테로이드도 필요하고 리튬 등으로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 축농증이다 해서 많이 겪어보시기도 하고 아실 텐데요. 부비동이라는 것은 우리 코 주변에 얼굴뼈 안쪽에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내벽이 점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비동염이라는 것은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비중격이 이렇게 틀어지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든가 비염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든가 비강 내에 종양이 있다든지 이물이 있다든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부비동염은 증상과 기간에 따라서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4주 이내를 급성기라고 합니다. 발병해서 4주 이내가 급성기인데 코가 막힌다, 콧물이 좀 날 수 있고요. 이때 두통이 동반되고 미열이 동반되며 안면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안면 통증이 주요 원인인데 주로 상악동인 경우는 우리 안면의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전두동인 경우는 눈썹과 눈썹 사이 약간 이마 쪽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된 부비동염을 이제 만성기라고 하는데, 만성기에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계속 난다든가 코가 약간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만성 두통과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더 지나면 만성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전 비경 검사나 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하고, 영상 촬영으로 단순 부비동 촬영 검사와 가끔 필요할 경우에는 부비동 CT 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로 경구용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쓰는 편이고요. 부가적으로 혈관 수축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또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부비동염 같은 경우도 이비인후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평소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서 안면근 마비가 같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안면마비가 있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가, 어느 과를 가야 되나,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이제 귀에 수포하고 웨이도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진물도 나기도 하고 통증이 되게 심하면서 안면근 마비가 오는데, 그렇게 동반되는 안면마비인 경우는 수포가 확실하게 보이면 대상포진이 원인이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닙니다. 전혀 수포도 없고 어느 날 귀 뒤쪽에 이제 약간 조금 뻐근한 통증이 좀 있으면서 입이 한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눈을 감을 때 한쪽으로 힘을 양쪽을 나는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자꾸 힘이 안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음식이 한쪽으로 이렇게 씹을수록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물을 마실 때 흘리게 되니까 당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안면마비가 안면신경이라는 게 7번 뇌신경입니다. 뇌간이라는 뇌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마비가 오기도 하고 특발성으로 원인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뇌병변이 생겨서 뇌 중앙에 뇌간에 뇌병변이 생겼을 경우에 2차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중추성인 질환이 특별히 없다, 그게 증상하고 저희가 이제 뇌영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상이 안 나올 경우에는 말초성 안면마비로 진단을 하고 그 안면에 대한 신경을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신경 기능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는과 동시에,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용량을 조금 많게 시작하다가 보통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여가면서 테이퍼링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람세이 헌트 신드롬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같이 미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수주에서 한 수개월, 한 2, 3개월 정도, 빠른 분은 한 달 이내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2, 3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치료를 했을 때 그 경우입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는 후유증이 좀 길게 남을 수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안면근이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마사지나 가볍게 이렇게 자극 주는 거는 필요하고, 눈이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누액 같은 걸로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주무실 때 눈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대 착용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환이 같이 올 때 특히 안면마비 증상이 같이 오면 놀라시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각 질환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